어머님, 제가 우리 집 관리비를 계산해 봤어요. 어머님 두 분이 지내시는 동안 전기세, 수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식비도 꽤 들었고요. 계산해 보니 200만 원 정도 되네요. 나가실 때 정산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 집에서 돈 내고 지내야 한다고? 네, 어머님.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사생활도 없고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형님 집에는 500만 원이나 주시면서 우리한테는 왜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왜 얼굴이 그렇게 하얘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지내는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당신 형수님 치료비로는 500만 원이나 주시면서 우리한테는 200만 원도 못 주시겠대요. 서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당신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5일이나 지내시는데 그에 맞는 비용을 내시는 게 당연하잖아. 큰아들네만 특별 대우하고 우리는 뭐 2등 시민이야? 서진아, 내가 언제 너희를 2등 시민 취급했니? 내가 500만 원을 보낸 건 너희 형수가 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야. 그게 어떻게 차별이 된다는 거니?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026 여사님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가부장적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녀는 3명의 오빠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눈에 띄는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오빠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에게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성적표에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전교 5등 했어요. 그럼 뭐하니? 밥상은 제대로 차릴 줄 아냐? 시집 가서 남편 위할 줄은 알고?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던 026 여사님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자마자 집을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반항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전 여기서 더는 살 수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살고 싶어요. 그래도 딸이 어떻게 집을 나가니? 내 아버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삶이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병원 기숙사에 들어가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고된 업무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24살이 되었을 때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의 보호자로 왔던 28살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집안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오빠들과 달리 그는 026 여사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녀를 한 인간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그런데 죄송한데 이름이 아, 전 026이고 간호조무사예요. 어머니는 안정을 찾고 계세요.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어느새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옥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잔 할까요? 글쎄요. 근무 끝나고 좀 피곤할 것 같은데 그럼 다음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의 이런 배려 깊은 태도가 026 여사님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그는 항상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녀의 꿈과 목표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기옥 씨가 공부 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제가 도울게요. 정말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만 하길 바라잖아요. 난 희옥 씨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아내가 자기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1년간의 연애 끝에 그들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예비 사위의 진지한 태도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희옥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고 2년 후 첫 아들이 그리고 3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에서 육아에 전념했지만 늘 자신만의 일을 가지고 싶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애들 좀 크면 다시 일하고 싶어.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애들 봐줄게. 그녀의 남편은 약속대로 항상 그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권위적인 집안에서 자란 공이옥 여사님에게 이런 남편의 존재는 그녀가 꿈꿔왔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공이옥 여사님은 오랜 시간 집에서만 머물렀던 일상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 종합병원의 영양사 자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일 그녀는 긴장된 모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공이옥 씨는 경력이 없으신데 왜 이 자리에 지원하셨나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경력은 없지만 가정에서 오랫동안 영양과 식단에 관심을 두고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왔어요.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열정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얼마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병원 영양사로서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대량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고 큰 조리기구를 다루는 일은 체력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공이옥 여사님은 종종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도 극심한 피로에 눈을 비비곤 했습니다. 한 번은 소파에 잠시 앉아 쉬려던 그녀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자면 어떡해. 남편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잠들었네. 미안해. 금방 저녁 준비할게. 괜찮아. 오늘은 내가 뭐라도 해놨어. 너무 무리하지 마. 그녀의 남편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자신이 더 많은 집안일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니의 고단함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공이옥 여사님이 쌓여있는 빨래 더미 앞에서 한숨을 쉬며 옷을 개기 시작했을 때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오늘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작은 아들도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저번 주부터 계속 피곤해 보이셨어요. 저희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두 아들은 엄마를 소파로 안내한 뒤 능숙하게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방식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모습은 공이옥 여사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행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집안일을 도왔고 때로는 어머니가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어깨 통증을 호소할 때면 두 아들은 서로 다투어 어머니의 어깨를 마사지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 너희 손이 점점 더 야무져지는구나. 이제 전문가급이네. 엄마가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병원에서의 근무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식사 후 건강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과도한 업무량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녀는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 상황을 고려해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열이 엄청 높아요. 왜 이렇게 아픈데 일하러 가셨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가족들의 강력한 권유로 다음 날 병원에 결근하고 쉬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가족들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그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공이옥 여사님은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들이 점점 자라며 보여주는 성숙함과 배려심은 그녀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녀가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든든한 가족의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이 병원 영양사로 일한 지 2년째 되던 해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병원 내 특별 행사가 있어 평소보다 더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식당에서 대형 국통을 들고 이동하던 신입 영양사가 바닥에 흘린 물에 미끄러지면서 공이옥 여사님의 다리에 뜨거운 국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고통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주변 동료들이 황급히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쏟아진 부위는 즉시 붉게 변하기 시작했고 물집이 생기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고를 낸 신입 영양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닥에 물을 닦지 않아서 어떡해요.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공이옥 여사님은 이도 화상 진단을 받고 3일간의 병가를 허락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동료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해서 사과했고 병원비는 물론 택시비까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부엌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 한두 번쯤은 있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공이옥 여사님은 오히려 그 동료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신입사원이 이 일로 자신감을 잃거나 직장 내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리에 붕대를 감고 들어오는 어머니를 본 아이들은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엄마를 다치게 한 거예요? 큰아들이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그냥 실수로 그런 거야.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누가 이렇게 엄마를 다치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따져볼게요. 작은 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저희가 가서 확실히 말해줄게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이렇게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반응에 공이옥 여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녀 교육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오늘 엄마를 다치게 한 그 선생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런 거란다. 그분도 지금 많이 미안해하고 계실 거야. 하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잖아요. 작은 아들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가 지금 아프지. 하지만 생각해봐. 만약 너희가 친구를 실수로 다치게 했는데 그 친구의 형이나 동생이 와서 너희를 혼내면 어떨 것 같니? 아이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야. 그 선생님은 이미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병원비도 모두 내셨어.
실수를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해. 점차 아이들의 표정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그 선생님이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또 다칠 수 있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건 그 선생님이 스스로 깨달을 일이야. 우리가 찾아가서 혼을 내는 것보다 그분이 이 경험을 통해 더 조심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란다. 공이옥 여사님은 이 기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용서와 이해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엄격한 가르침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공이옥 여사님은 종종 일상 속 작은 사건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친구와의 다툼, 시험에서의 실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대처법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그녀는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작은 변화들이 공이옥 여사님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했던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교육 방식 대신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더욱 사려 깊고 배려심 많은 청소년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남편은 10년 넘게 지역 종합병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퇴직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 소식에 공이옥 여사님은 큰 걱정에 빠졌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좋은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녀의 격려에 힘을 얻은 남편은 여러 직종에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고 한 달 후 시내버스 회사에 기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업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초기에는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낯선 업무 환경으로 인해 남편의 피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휴일에는 아이들이 함께 나서서 버스 회사 차고지에 가서 아버지의 버스를 세차하는 일을 돕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도움이 오히려 더 손이 가는 일이 되기도 했지만 점차 그들은 능숙하게 버스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들 덕분에 내 버스가 회사에서 제일 반짝거려 다른 기사들이 다 부러워한다니까. 아버지의 칭찬에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도왔고 이런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간단한 도시락을 싸들고 차고지에 가는 것이 가족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큰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열정보다는 돈 버는 것을 좋아했던 아들은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아들이 이 결정을 알렸을 때 공이옥 여사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는 대학 가는 것보다 빨리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고등학교 졸업 후 큰아들은 다행히 어머니가 일하던 병원의 행정부서의 사무직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친화력으로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병원에서 제공하는 야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의료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한편 학구적인 성향이 강했던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명문약학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그는 여러 학술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졸업 후에는 대형 제약회사의 연구부서에 취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개발에 참여한 신약이 임상시험을 통과했어요. 내년에는 시중에 출시될 예정이래요. 작은 아들의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공이옥 여사님은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두 아들이 가진 재능과 관심사는 달랐지만 그들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 모임에서 공이옥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두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병원 행정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신약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 다른 분야지만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통된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 그녀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을 해준 것도 아닌데 참 감사한 일이야. 이제는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만 보면 더 바랄 게 없겠어. 공희옥 여사님은 두 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녀 자신이 결혼을 통해 얻은 행복과 안정감을 아들들도 경험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의 작은 소망은 아들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또 다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이 32살이 되던 해 겨울, 병원 송년회 자리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는 같은 병원 검사실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는 여성과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애 소식 한 번 들려주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공희옥 여사님은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민지를 데리고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벌써 6개월째 만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께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처음 예비 며느리를 만난 날, 공희옥 여사님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성은 단정한 차림새에 밝은 미소를 지닌 27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민지는 유쾌한 대화로 분위기를 이끌었고 특히 공희옥 여사님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원도 작은 마을 출신으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직업을 갖기까지의 과정을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공희옥 여사님은 민지가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와 도움을 주는 모습에 마음이 더욱 열렸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그릇을 닦고 정리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는 종종 아들과 함께 공희옥 여사님의 집을 방문했고 차츰 가족처럼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큰아들은 6개월 후 민지와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공희옥 여사님은 마음속으로 이미 민지를 딸처럼 여기고 있었기에 이 소식이 무척 기뻤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혼집이 공희옥 여사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 그녀는 종종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도적으로 신혼부부의 공간을 존중하며 미리 연락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첫 명절을 맞이하던 날, 공희옥 여사님은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해 놓고
민지에게는 가벼운 일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예상과 달리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를 메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자청했습니다. 민지는 비록 요리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열정과 배움의 자세로 공기옥 여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여러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웃으며 다시 도전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공이옥 여사님은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며 자주 전화를 걸어 일상을 나누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 직접 공이옥 여사님의 집에 들러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만남들이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민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공이옥 여사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몰래 메모해 두었고 당일 아침 일찍 시어머니 집에 도착해 풍성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공이옥 여사님이 평소 즐겨 먹던 해물찜과 떡갈비는 물론 특별히 배운 약식과 과일 화채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공이옥 여사님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아해하며 거실로 나왔고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지와 아들 그리고 아름답게 차려진 생일상을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생일을 축하했고 직접 만든 카드와 함께 정성 어린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씨에 공이옥 여사님은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시집살이의 고통 속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며느리에게 절대로 그런 아픔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세심한 배려와 효심 덕분에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아닌 진정한 모녀와 같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민지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공이옥 여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민지를 살뜰히 보살폈고 출산 후에도 신생아 돌봄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민지는 이런 시어머니의 도움에 깊은 감사함을 표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큰며느리 민지는 결혼 후 2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공이옥 여사님은 한 달 내내 설렘과 기대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며느리가 편안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손주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할아버지를 닮은 듯한 둥근 얼굴과 또렷한 이목구비가 가족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작은 손주를 팔에 안은 순간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안았을 때와는 또 다른 더 깊고 포근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우리 가족에 왔다니 정말 기적 같아. 공이옥 여사님은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한 달간 큰아들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깨는 아기를 대신 안아주고 며느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손주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이것이 그녀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첫 손주가 3살이 되던 해 민지는 두 번째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임신 과정을 겪었지만 가족의 보살핌 속에 무사히 두 번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두 아이의 터울이 적당해 형제는 빠르게 친해졌고 온 가족에게 2배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첫 손주가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 20년 넘게 해온 병원 영양사 일을 은퇴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아쉬움도 있었지만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손주들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은퇴 후 첫 몇 개월 동안 그녀는 집을 정리하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예 클래스에 등록해 만든 작은 도자기들은 그녀에게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녀의 일상은 손주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23회 026 여사님은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의 큰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두 손주를 돌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전통 동화를 들려주고 함께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보며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민지의 세 번째 임신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아들 이후 딸을 가졌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026 여사님은 특히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딸아이의 특별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 손녀와 함께할 시간을 상상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출산은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여자아이는 형들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태어나자마자 힘찬 울음소리로 건강함을 알렸습니다. 026 여사님은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손녀를 안아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쁜 공주님이 드디어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3명의 손주가 있는 가정은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온 집안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으로 가득했습니다. 026 여사님은 이런 북적거림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세 손주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려 노력했지만 솔직히 막내 손녀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손녀가 3살이 되던 해봄, 026 여사님은 손녀를 위한 작은 한복을 손수지었습니다. 오랜 바느질 솜씨를 발휘해 만든 분홍색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는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손녀가 그 한복을 입고 방 안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그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면서 026 여사님은 그들에게 단순한 보호자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대적인 교육과 함께 전통적인 가치관을 조화롭게 전달하려 노력했고, 아이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을 존중하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첫째 손주가 보여준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피아노 레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026 여사님은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종종 친구들에게 손주들 자랑을 하며 웃음 지었고, 손주들의 작은 성장 과정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이 36살이 되던 해, 그는 회사 동료로부터 소개받은 여성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진은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세련된 도시 여성이었습니다. 026 여사님은 두 번째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첫 만남부터 무언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혼녀 서진은 예의 바르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와 달리 서진은 대화 중에 시선을 자주 피했고 질문에도 최소한의 대답만 하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026 여사님은 처음 보는 자리라 긴장한 탓이려니 생각했지만 이후 몇 번의 만남에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서진은 시댁 식구들과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거나 예식장을 방문할 때도 친정 친구들만 데려갔고 026 여사님의 동행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이옥 여사님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서진의 선택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진이가 아무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 이해해야지. 결혼식 당일 서진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서진이 29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내면에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새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고 서진에게는 편안하게 쉬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자청했던 것과 달리 서진은 공이옥 여사님의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재아가 혹시 이런 요리 해본 적 있니? 같이 해볼까? 아니면 그냥 쉬고 있을래?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해요. 같이 하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으니 그냥 거실에서 쉬고 있을게요. 서진의 냉담한 반응에 공이옥 여사님은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솔직함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억지로 부엌일을 돕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서진과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큰 며느리 민지와 서진의 대조적인 모습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민지가 공이옥 여사님과 함께 부엌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서진은 대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민지가 서진에게 다가가 함께 음식 준비를 돕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거절했고 오히려 민지와 시어머니가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공이옥 여사님은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작은 며느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서진의 생일에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때로는 그녀의 직장 근처까지 찾아가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최소화했고 전화 통화도 짧게 끝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처가 되었던 것은 서진이 시어머니의 배려를 당연시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이 정성껏 만든 반찬을 보내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러 갔을 때도 서진은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 건넬 뿐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내게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공이옥 여사님은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무의식 중에 두 며느리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결국 큰아들 부부의 중재로 서진과 공이옥 여사님은 단둘이 차를 마시며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과 친밀한 모녀 관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친어머니는 제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셔서 성인이 된 후에 모녀 관계가 어떤 건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서진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공이옥 여사님은 그제서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이면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진과 공이옥 여사님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큰 며느리
민지와의 관계만큼 가깝고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때로는 서진의 냉담함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녀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의 생활은 두 아들과 두 며느리, 그리고 3명의 손주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도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아들 가정의 뚜렷한 경제적 격차였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은 대형 제약회사의 연구개발팀 책임자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크게 뛰었고, 작은 며느리 서진 역시 글로벌 기업의 인사팀에 근무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신축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공이옥 여사님은 축하의 마음과 함께 미묘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반면 큰아들 가정의 상황은 사뭇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병원 행정직에 머물러 있었고, 큰며느리 민지는 새 아이를 출산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 민지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 수입은 가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새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매달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는 큰아들, 부부의 모습이 공이옥 여사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명절날 두 가정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는 고급 브랜드의 의류를 차려입고 외제차를 타고 왔지만 큰아들 부부는 평범한 차림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착했습니다. 특히 큰며느리 민지는 여러 해 동안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은 민지가 입은 스웨터에 목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보고 공이옥 여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 새 옷 좀 사 입지 그래? 이건 목도 다 늘어났네. 민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제 옷은 정말 필요할 때만 사면 돼요. 이거 아직 충분히 입을 만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이옥 여사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 서진은 매번 새로운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동네 마트에 갈 때도 고급스러운 차림새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공이옥 여사님은 백화점에서 두 며느리를 위한 옷을 구매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가격대의 옷을 골랐고 다음 가족 모임에서 두 며느리에게 전달했습니다. 큰 며느리 민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비싼 옷을 저한테 사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까워서 쉽게 입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작은 며느리 서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선물 상자를 열어보더니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건조하게 감사 인사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서진의 얼굴에는 분명한 불만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공이옥 여사님은 남편에게 서진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네. 똑같은 선물인데 왜 작은 며느리만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며칠 후 우연히 작은 아들과 통화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은 공이옥 여사님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서진이 선물 받은 옷을 너무 저렴해 보인다며 친구에게 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꽤 높은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작은 며느리의 눈에는 그조차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추석 명절 때 벌어졌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이 정성껏 준비한 추석 음식을 두고 작은 며느리 서진이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로 한 말이 우연히 공이옥 여사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 여기 못 시켜서 진짜! 음식도 맛없고 냄새 나는 것 같고 뭐 하나 맘에 드는 게 없어! 그 말을 들은 공이옥 여사님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틀 밤을 세워가며 준비한 음식들이 냄새난다고 평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가정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도 점점 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최신 가전제품으로 집을 채우며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큰아들 부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생활을 이어갔고 아이들의 교육과 가족의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공희옥 여사님은 두 가정의 차이가 단순한 경제적 격차를 넘어 점점 더 깊은 가족 갈등의 씨앗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중립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정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고 지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잦아지면서 작은 며느리 서진의 표정과 행동에서 불만의 기색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종 소외감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공희옥 여사님과 큰며느리 민지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변화라고 생각했던 공희옥 여사님은 점차 서진의 행동에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공희옥 여사님은 심한 감기로 며칠간 앓아누웠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르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그녀는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들은 큰며느리 민지는 즉시 한의원에 들러 보약을 지어왔고 직접 시어머니 집을 방문해 간호했습니다. 어머님, 이 보약 꼭 드셔야 해요. 제가 한의사 선생님한테 어머님 증상 다 말씀드렸더니 이게 가장 좋대요. 민지의 정성에 감동한 공희옥 여사님은 며느리가 건네준 보약을 마셨고 민지의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자 작은 며느리 서진이 불쑥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왜 저한테는 아프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챙겨드릴 수 있는데. 공희옥 여사님은 서진의 말에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특별히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고 단지 가족 단체 채팅방에 몸이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한 번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민지가 직접 찾아온 것은 그녀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서진은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준비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공희옥 여사님과 민지가 함께 주방에서 요리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이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은 정말 친하시네요. 대화가 끊이질 않네요. 그 말에는 분명한 시샘의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지가 서진에게 함께 요리하자고 권유했지만 서진은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특히 큰 충돌이 일어난 것은 서진이 처사들을 출산했을 때였습니다. 공희옥 여사님은 즉시 아들 부부의 집으로 달려가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산후조리에 필요한 음식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공희옥 여사님이 무심코 한 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처음이라 많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너희 형님한테 물어보렴. 새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저보다 형님을 더 신뢰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어머님께 직접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서진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처와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공희옥 여사님은 자신의 말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실용적인 조언을 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서진의 귀에는
그것이 차별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이 큰며느리에게 보내는 일상적인 관심과 애정이 서진의 눈에는 모두 편애로 비춰졌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민지의 요리 솜씨를 칭찬한 것, 민지의 아이들을 더 자주 돌봐준 것, 심지어 민지에게 전화를 더 자주 한 것까지도 서진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공이옥 여사님은 서진의 이런 감정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를 똑같이 대하려 노력했고, 오히려 큰아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그쪽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서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자란 그녀에게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항상 동경의 대상이자 불안의 원천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머니와 쇼핑을 가고 비밀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부러워했던 서진은 시어머니에게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이미 시어머니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서진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시샘과 냉담함은 사실 깊은 상실감과 소외감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였지만 그녀는 이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종종 서진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특별히 챙기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서진은 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친절이 더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서진은 공이옥 여사님의 따뜻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 모임에서 큰아들은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공이옥 여사님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민지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지는 겨우 42살,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항상 건강에 신경 쓰고 밝은 웃음을 잃지 않던 그녀가 어떻게 암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요? 유방암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공이옥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은 아내가 몇 주 전부터 가슴에 만져지는 작은 멍울을 발견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통증이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전이는 없었지만 곧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젊은 며느리가, 그것도 항상 건강하고 활력 넘치던 민지가 암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꽉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았고, 작은 아들은 형에게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예후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가장 놀랍게도 평소 냉담했던 서진의 얼굴에도 진심 어린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지는 당분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걱정할까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울까봐 조용히 치료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함께 나누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공이옥 여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며느리가 암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을 찾았습니다. 공이옥 여사님과 남편은 오랫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큰아들 부부에게 보냈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공이옥 여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응원의 표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종합병원에서 유방부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수술 내내 병원 대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는 조기 발견 덕분에 예후가 좋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남아 있었고 이는 민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퇴원한 후 공이옥 여사님은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큰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등교를 돕고 집안일을 처리했습니다. 민지가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힘들어할 때면 그녀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진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위로 전화에 그쳤지만 점차 그녀는 주말마다 민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며느리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서진은 민지의 항암 치료 일정에 맞춰 휴가를 내어 병원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이런 서진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 서진이 민지에게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위기 앞에서 보여준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가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 과정은 민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민지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극심한 피로와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변화된 모습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는 동생들을 챙기는 역할을, 둘째는 집안일을 돕는 역할을, 막내는 엄마의 곁을 지키며 응원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민지의 투병을 함께하며 공이옥 여사님은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도우며 사소한 갈등과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는 가족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의 강인한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 공이옥 여사님의 집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관 막힘으로 생각했지만 물이 점점 더 넘쳐 주방 바닥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싱크대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남편이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왔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물은 주방 바닥을 넘어 거실까지 흘러들어갔고 급기야 벽지가 물을 흡수해 검은 얼룩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채로 수도 밸브를 잠그고 수건으로 물을 닦아보았지만 이미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급히 불러온 배관공은 단순한 배관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집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배관 노후화, 벽체 습기 침투, 그리고 화장실 타일 균열까지 종합적인 집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소 5일은 걸릴 겁니다.
두 동안은 다른 곳에서 지내셔야 해요. 먼지와 소음이 심할 테니까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공기옥 여사님과 남편은 난감해졌습니다. 큰아들 집은 멀리 있는 데다 민지가 항암 치료 중이라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흔쾌히 부모님을 초대했지만 전화 통화에서 서진의 미묘한 침묵이 공희옥 여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최대한 작은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환영은 겉보기에는 따뜻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부모님의 짐을 방으로 옮겨주며 편안히 지내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에서는 미소보다는 긴장감이 더 역력했습니다. 첫날 저녁 공희옥 여사님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 서진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언뜻 들으면 배려의 말 같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희옥 여사님은 이런 반응에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의 영역을 존중하려고 물러섰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공희옥 여사님이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서진이 갑자기 주방에 들어와 그녀의 손길을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물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세제도 너무 많이 쓰시네요. 우리 집 수도요금 폭탄 맞겠어요. 공희옥 여사님은 자신이 평생 해온 방식대로 설거지하고 있었을 뿐인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꾸중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사과했지만 내심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큰며느리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항암 치료 상황을 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서진이 화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 통화 소리 때문에 하나도 못 들었어요. 통화하시려면 방에 들어가서 하세요. 공희옥 여사님은 얼른 전화를 끊고 사과했지만 서진의 날카로운 시선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불청객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공희옥 여사님은 저녁 식사를 위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특히 서진이 좋아한다는 게장을 구입하는 데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식탁에서 그저 무표정하게 밥을 먹을 뿐 감사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작은 아들이 출근한 후 서진이 공희옥 여사님에게 다가와 충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리 집 관리비를 계산해 봤어요. 어머님 두 분이 지내시는 동안 전기세, 수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식비도 꽤 들었고요. 계산해 보니 200만 원 정도 되네요. 나가실 때 정산해 주시겠어요? 공희옥 여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집에 잠시 머무는 것뿐인데 마치 호텔 비용을 청구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희 집에서 돈 내고 지내야 한다고? 네, 어머님.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사생활도 없고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형님 집에는 500만 원이나 주시면서 우리한테는 왜 그런 게 없어요? 서진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불만과 서운함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공희옥 여사님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0만 원은 민지의 암 치료를 위해 보낸 것이었는데 서진의 눈에는 그저 형평성 없는 차별로 비쳤던 것입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공희옥 여사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키운 아들의 집에서, 그것도 며느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순간 일찍 퇴근한 작은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서진과 공이옥 여사님 사이에 팽팽한 기류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왜 얼굴이 그렇게 하얘요? 공이옥 여사님이 입을 열기도 전에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지내는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당신 형수님 치료비로는 500만 원이나 주시면서 우리한테는 200만 원도 못 주시겠대요. 작은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서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당신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5일이나 지내시는데 그에 맞는 비용을 내시는 게 당연하잖아. 큰아들네만 특별 대우하고 우리는 뭐 2등 시민이야? 이 말에 공기옥 여사님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언제 너희를 2등 시민 취급했니? 내가 500만 원을 보낸 건 너희 형수가 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야. 그게 어떻게 차별이 된다는 거니? 서진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큰며느리만 예뻐하셨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 때부터 느꼈어요. 어머님과 형님은 주방에서 즐겁게 요리하며 웃고 떠들었는데 저는 그저 방관자였어요. 제 생일에도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고 항상 형님에게만 전화하시고. 서진의 말은 억눌려왔던 감정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깊은 질투가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두 며느리를 다르게 대했던 걸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며느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녀의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서진에게는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서진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공이옥 여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진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상처를 준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서진의 냉담함 뒤에는 깊은 소외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싼 짐을 옆에 두고 그녀는 서진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아들이 악몽을 꾸었는지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즉시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진도 아이 방으로 뛰어왔지만 공이옥 여사님이 이미 손주를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여기 있어. 무서웠구나. 놀랍게도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금세 진정되었습니다. 서진은 문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이 손주를 달래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악몽을 달래주던 그 포근함을. 서진은 침대 옆에 놓인 공이옥 여사님의 짐을 발견했고 이내 현관 옆에 놓인 편지를 보았습니다. 아직 다 쓰지 않은 편지였지만 첫 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순간 서진의 마음에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이옥 여사님이 방에서 나오는 것을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집에 돌아갈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친구 집에서 하루 정도 더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편지와 짐을 보았고 방금 전 아이를 달래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할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너무했어요. 어제 말한 것들 다 제 마음속에 있던 오해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서진은 공이옥 여사님의 방에서 자신이 몰래 가져온 사진첩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이옥 여사님과 큰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진첩을 보면서 저는 어머님이 저보다 형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아이를 달래주시는 모습을 보니 그게 아니란 걸 알겠어요. 어머님은 그저 어머니셨던 거예요. 공이옥 여사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짐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내가 언제 널 미워했니? 난 항상 너를 내 며느리로, 내 딸로 생각했단다. 이 말에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처럼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제 어머니는 제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저는 항상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어요.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친모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형님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질투했나 봐요. 그 고백은 공이옥 여사님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서진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냉담함과 거리두기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였고, 날카로운 반응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천천히 팔을 벌려 서진을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진의 몸이 그녀의 품 안에서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딸 사이의 포옹,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함의 교환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진아,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안아줄게. 그 순간 공이옥 여사님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 진정한 모녀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수리로 인한 불편함이 오히려 오래된 감정의 벽을 허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수리는 예정보다 이틀이나 더 걸렸지만 공이옥 여사님은 그 시간 동안 서진과 함께 요리를 하고 쇼핑을 가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친밀함이 그들 사이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서진은 공이옥 여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매주 한 번씩 꼭 찾아뵐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공이옥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소중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수리가 끝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공이옥 여사님은 가족 모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새롭게 단장된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난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지만 가족 전체의 화합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큰아들 부부와 세 손주들, 그리고 작은아들 부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던 민지도 컨디션이 좋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의 분위기는 약간 어색했지만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대화로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식사 중반, 작은 며느리 서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에게 할 말이 있어요. 특히 형님에게.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계속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형님을 질투하고 원망했어요. 형님이 어머님의 사랑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건 모두 제 마음속 오해였다는 걸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형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형님에게만 관심을 쏟는다고 서운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형님의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형님, 정말 미안해요. 민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동서, 미안할 것 없어.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동서가 가끔 불편해하는 것을 먼저 다가가지 못해 미안해. 두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오랫동안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서진을 안아주었고 서진도 그 포옹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공이옥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두 며느리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어쩌면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지도 몰라. 서진아. 내가 느낀 소외감이 내 책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단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작은 아들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때 큰 손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작은 엄마가 저희랑 잘 못 지내서 서운했는데 작은 엄마도 이유가 있었네요. 앞으로는 작은 엄마네 집에도 자주 놀러 갈게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고 서진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손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진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완치를 기원하며 치료가 끝나면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공이옥 여사님은 두 며느리를 작은 방으로 불러 특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보석함이었습니다. 두 개의 동일한 보석함에는 각각 그녀의 소중한 보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야. 원래는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오늘이 가장 적절한 때인 것 같구나. 두 딸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 민지와 서진은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공이옥 여사님을 안았고 세 여성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진은 주말마다 공이옥 여사님의 집을 찾아와 요리를 배웠고 민지의 항암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동행했습니다. 두 며느리 사이에는 자매와 같은 친밀함이 자라났고 가족 모임은 더욱 빈번하고 화목해졌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서진이 민지를 위해 특별히 영양식을 연구하고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암 환자의 면역력 증진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보고 매주 정성껏 만들어 민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서진의 변화는 공이옥 여사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민지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의사는 긍정적인 예후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갔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이런 위기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반년 후 민지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가족들은 약속대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에는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공이옥 여사님은 그 사진을 거실 중앙에 걸어두었고 매일 그것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이 이제 그녀에게는 단순한 격언이 아닌 삶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은 사라지고 이해와 포용으로 채워진 가족의 모습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꿈꿔온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